사도세자의 아버지 탕평군주 하면 떠오르는 조선의 임금이 있죠. 21대 영조의 뱃속에는 기괴한 것이 살고 있었으니 콧구멍과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 통통한 회충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보다 왕실을 더 시시콜콜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영조가 회충을 툭하면 토했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내의원에서 사군자탕을 올렸더니 회충을 더 토하지 않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조는 또다시 회충을 토하고 싶은 구역감을 느꼈습니다. 1749년 오랜만에 회충을 토한 영조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목구멍에 건더기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토해봤더니 무려 15cm가량의 거대한 회충이 나온 겁니다. 1753년에 영조는 4년 만에 회충을 또 토했는데 이젠 회충을 토하고 콧구멍 밖으로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안회이중탕을 처방해서 올렸죠. 안회이중탕은 회충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농사에서는 인분을 비료로 썼기 때문에 채소에 붙어있던 회충알을 삼켜 감염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영조는 점차 회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759년에는 회충을 사람 안에 있는 용이라 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조선시대의 인식에서 회충은 공생해야 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회충 토를 하면 가슴이 뚫린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1762년에 영조가 토한 회충을 보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768년 영조 재위 44년까지 회충을 토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죠. 조선에서 최고급 건강관리를 받던 영조가 이 정도였으니 조선 관료들과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회충으로 고통받다가 사직서를 내는 관료들도 허다했죠. 농경사회에서는 토양매개성 기생충 질환이 퍼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한국 역시 전국민 70% 이상이 회충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구충제가 없었다면 21세기에도 상당수가 영조처럼 회충을 토하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죠. 이렇게 통통한 회충과 공생했던 영조. 그러나 그는 27명의 조선 임금 중 가장 장수한 왕입니다. 큰 병치레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가 83세에 노안으로 승하했죠. 조선시대엔 회충을 토하는 정도는 일반적인 일이라 치명적인 증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조의 장수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건강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아버지 숙종을 닮아서 화를 담아두지 않는 성격이었고 5번 식사하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루 3끼 소식하고 야식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신하들과 논쟁하다가도 밥때는 놓치지 않았고 사도세자가 굶어 죽어갈 때도 식사를 잘 챙겨 먹었습니다. 활쏘기나 산책 같은 적절한 운동도 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참 잘했다고 평가되죠. 장수왕 영조 건강의 핵심은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영조는 찬 음식을 먹으면 금세 배탈이 나는 등 타고난 건강 체질은 아니었는데 자신의 냉한 체질에 알맞은 탕약을 재위기간 내내 매년 챙겨 먹었습니다. 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의 순환을 돕는 보약이었다고 하죠. 특히 영조는 승하하기 전까지 꼬박꼬박 인삼탕을 마셨습니다. 인삼탕의 명칭은 이중탕이었는데요. 이중탕의 효능에 확신을 가진 영조는 이를 각별하게 여겨 이중건공탕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70대 나이에 심지어 몸이 회투남을 느꼈습니다. 앞쪽 탈모 부위에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고 걷는 것이 옛날처럼 가벼워졌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 왕들은 현대인과 유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일 앉아서 공부하랴 정치하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가까운 곳도 가마로 이동할 정도로 운동 부족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산의 진미로 차려진 영양 듬뿍 수라상을 매일 5끼씩 챙겨 먹었죠. 영양 과잉에 운동 부족인 현대인과 비슷합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야식과 술을 찾는 모습도 비슷하죠. 고기 덕후의 운동 부족으로 유명한 세종의 경우에도 현대인처럼 비만과 당뇨, 온갖 성인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럼 숨막히는 궁중 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디로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적 피로 해소의 창구는 과식, 또 다른 해결책은 성욕이었습니다. 수많은 후궁과의 과도한 성생활은 성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엔 당연히 피임기구도 없었을 뿐더러 왕들은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 위생습관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용변을 보거나 잠자리를 가진 뒤에도 물수건으로 세정할 뿐이었죠.
왕조실록에 기록된 다양한 증상을 근거로 대부분이 성병에 취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매독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성병입니다.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은 성종, 중종, 숙종, 정조와 순조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던 조선의 왕. 그러나 과도한 성생활, 과도한 식사,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46세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이 50년도 살지 못하고 단명하거나 50세를 간신히 넘겼죠. 조선 왕들의 생활 습관은 현대인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면에서 현대인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왕 중에 숙종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영조의 아버지이죠. 숙종은 현종과 명성황후의 유일한 아들로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왕권을 휘두르며 강력한 임금으로 군림했는데요. 성격이 꼼꼼했던 숙종은 일을 끝낼 때까지 밤늦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식습관이 불규칙했으며 화병을 달고 살았죠. 숙종도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근심이 많았던 것 같죠. 게다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4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성격하는 숙종은 의관들이 일에 소홀하다며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다혈질 성격과 화병으로 분노가 쌓일수록 숙종의 간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674년 14세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한 이래로 평생 병치레로 고생했죠. 즉위한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의관들이 황달을 치료하는 실형탕을 처방하자 3일 만에 울렁증과 식욕부진이 좋아지고 5일 뒤엔 황달빛이 사라졌습니다. 숙종은 평생 간질환 증상을 보였는데 만성 간염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조선왕을 고생시킨 종기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숙종 49세에 왼쪽 사타구니로 종기가 생겼다가 오른쪽 사타구니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내의원 의관들이 우르르 모여서 임금의 사타구니를 들여다보니 왼쪽 종기는 골마 터져 있고 오른쪽은 아직 덜 골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기에 고약을 바르고 여러 처치로 종기를 아물게 했는데 4달 뒤 다시 재발하면서 결국 승하할 때까지 종기로 고통받았습니다. 말년에는 생식기에 종기가 나고 기침과 소화불량, 수면장애, 만성 피로에다가 혈뇨, 코피 같은 출혈성 증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숙종 42년부터 소변에 피가 보였고 승하할 때까지 계속 소변장애를 보였는데 배뇨할 때 통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병을 앓으며 시력까지 잃어갔습니다. 숙종 44년에는 변소에 갈 때 발을 끌고 손을 더듬어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어릴 때부터 말년까지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던 숙종은 1720년에 승하했습니다. 이번엔 숙종의 아버지 현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72년 현종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었으니 어머니 인선왕후 목에 생긴 종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종은 백광현이라는 의관을 찾았는데 그는 당대에 이름 날리던 명의였습니다. 백광현의 인생 궤적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원래 미천한 신분으로 말을 치료하던 마이였거든요. 조선의 수의사였던 거죠. 그러다 침수를 익힌 백광현은 종기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치료해줬는데요. 절뚝거리던 병자가 백광현의 침수를 받고 멀쩡히 걸을 만큼 의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결국 당대 최고 실력자들만 모인 내의원에 당당히 특별 채용되기에 이르렀죠. 1670년에는 현종의 종기도 완치시켜서 정삼품 당상관까지 폭풍 승진했습니다. 그러니 현종이 종기치료 최강자였던 백광현을 찾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데뷔 전에 다녀온 백광현이 내놓은 진단에 현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데뷔의 종기가 심각하고 근이 워낙 크니 절개해서 근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광현이 절개하겠다는 부위는 길이가 12cm가량 됐습니다. 현종은 어머니의 목에 칼을 댄다는 위험한 수술을 도무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효종도 종기로 고생했는데 의관이 혈관을 잘못 건드려서 과다출혈로 승한 아픈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데뷔의 종기는 점점 거대해져서 식도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날 며칠 죽도 제대로 못 삼킬 지경이니 현종도 애가 탔죠. 그런데 뜻밖에도 데뷔가 백광현의 파격적인 침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현종은 직접 수술 장면을 지켜보겠다며 백광현의 침수를 허락했죠. 이렇게 조선왕실 최고의 외과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데뷔의 종기가 워낙 크다 보니 백광현은 특수한 큰 침을 준비했습니다.
발휘했습니다. 다른 의관들이 어느 의서에서도 본 적이 없는 침술이었습니다. 국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비의 목에 칼을 댔다가 혹시 잘못된다면 목숨이 날아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광현은 자신의 판단을 믿고 대담하게 치료를 시작했죠. 대비의 목에 내천자로 절개 자국이 생기자 현종은 너무 놀라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광현은 꿋꿋이 소임을 다했습니다. 대비의 커다란 종기에서 근을 꺼내고 침수를 마무리했죠. 그 뒤 백광현은 긴장이 풀린 채 자리를 떠났는데 현종이 그를 급히 불렀습니다. 데뷔 전까지 뛰어가는 동안 오만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현종은 납작 엎드린 백광현에게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광현의 침술로 대비가 죽을 드시게 됐으며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다고 말입니다. 감격한 현종의 목소리에 백광현은 안도했고 그는 얼마 후 종이품 가선대부에 올랐습니다. 백광현의 명성은 청나라까지 자자했습니다. 백광현이 사신단에 합류해 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청나라 고위 관리가 백광현을 따로 찾아와서 어머니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청나라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다는 병을 백광현이 잘 치료해줬더니 몇 년 후 그 관리가 조선으로 가는 직사의 손을 빌어 백광현에게 선물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백광현은 실력도 뛰어났지만 노비든 왕이든 병자를 평등하게 대했고 재물과는 무관하게 병이 심각한 병자를 먼저 진료했습니다. 조선인들은 그런 백광현을 신이라 불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백광현의 활약은 숙종 때에도 이어졌는데요. 숙종의 배꼽이 점점 거대하게 부풀어 붉게 변하자 내의원 의관들이 침으로 고름을 빼자고 진단했는데 백광현은 절대 침술은 안 된다며 허리 부위에 뜸을 떴습니다. 의관들은 배꼽염으로, 백광현은 복수로 인한 배꼽 탈장으로 진단한 거라는데요. 결국 백광현의 말대로 진행해서 숙종의 배꼽 탈장이 치료됐습니다. 그 후에도 백광현은 숙종의 증세를 호전시키며 활약을 하다가 정일품, 숭록대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천장을 뚫고 올라간 인물이죠. 이렇게 활약하던 명의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임금들도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태종 의방원은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게으른 의관들에게 본초 공부 좀 하라고 혼쭐 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의원이 공부에 게으른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1420년에 의술이 뛰어난 정종하를 주치의로 임명하려고 했는데요. 정종하가 계속해서 이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태종이 자신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 처방을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결국 정종하는 차명당했습니다. 또한 태종 이방원은 우황청심원을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경 안정을 위해 찾는 우황청심원은 한방 3대 명약 중 하나로 조선왕실의 대표적인 응급약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을 우황청심환이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황청심원이라고 하는데요. 재료도 약간 다르고 조선 청심원의 제조기술이 더 뛰어나서 청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품목이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으로 갈 때 필수로 챙겨가던 귀한 약이었죠. 태종은 말에 다친 백성에게 청심원을 주기도 하고 국경 수비대장에게도 응급약으로 보내주고 유배 중인 양녕대군에게 청심원과 약주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청심원을 만드는 날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제때 못 만들거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처벌하기도 했죠. 특히 태조 이성계의 생명이 꺼져가던 마지막 순간에 태종이 뛰어와서 입에 넣어드린 것도 청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조는 청심원을 삼키지 못한 채 눈을 들어 2번 쳐다보더니 승하했다고 기록돼 있죠.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임금이 또 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어린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한 임금, 수양대군으로 더 유명한 7대 세조인데요. 신하들과 공부하는 경연 자리에서 내의원 의원을 불러다가 의서를 공부할 정도였습니다. 세조는 파리론을 지어서 책자로 만들고 널리 읽히게 했는데요. 파리론에서 의원의 자질을 8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가장 으뜸 가는 의원은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를 안정시키는 심의입니다. 두 번째 의원이 음식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식의였고 세 번째가 약을 잘 써서 치료하는 약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조가 약보다 음식을 더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한식의 중심 철학은 약식 동원, 즉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먹는 음식에 따라 병이 생길 수도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시기는 내의원 의료 업무의 일환으로 왕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처방했는데 드라마에 나왔던 대장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잘 먹는 방법의 핵심은 무조건 좋은 재료를 많이 먹는 것보단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장수왕 영조, 현대인과 비슷한 숙종의 사례로 알 수 있듯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건강 비결은 기본을 잘 지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소식하는 것, 잘 자는 것,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에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 너무 당연해서 자꾸 잊게 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